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야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 4인과 함께 요양병원을 인수해 설립해서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것이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업자가 있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이미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어떻게 보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5년도인데요. 그 이전인 2014년도에 공동이사장직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서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에는 관여 안 했다라고 이제 책임 면제각서를 증거로 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3명만 입건해서 이제 송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최강욱 의원이 다시 고발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몇 가지가 더 밝혀졌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의료법인을 개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료법인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되거든요. 이익을 분여받는다든가 또는 재산이 혼동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의료법을 회피하는 거라서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의료인이 아닌 또 의료법 위반의 의료기관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의사가 하더라도 의료법인에 소속된 의사가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로 봐서 그동안에 받았던 급여를 전부 다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액수가 22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사기죄가 되면 이것은 이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구형을 했고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서 3년을 그대로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이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이렇게 갈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됐는데요. 이제 이 사건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뭐 주로 있었는데 무죄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해수상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끼리의 이제 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면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입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어떤 사정이 소명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그것이 재판에서 뭐 이제 피고인인 장모 측의 주장이나 입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책임 면제 각서 하나로 입건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결론처럼 나와버렸는데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 검찰 쪽 그리고 여권 쪽의 입장은 이런데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측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재판부의 법정 구속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좀 밝힌 거죠. 뭐 양형상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고려라는 변호인의 발언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이것이 일반적인 법조계 시각에서도 장모 최 씨가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꾸준히 해왔어요. 다만 본인은 이제 돈을 꿔줬다는 거인데 어쨌든 그 중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마 동업자끼리의 또 진술이 바뀔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드러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런 사실관계만으로 보더라도 장모 최 씨는 기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유죄까지도 거의 모든 법조인이 아마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실형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4년형을 받았던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2명이 있었거든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양형을 제외한 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거의 저는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당시에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이유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파주경찰서에서 일단 입건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갔어요. 3명만 송치가 됐는데 그때 검찰이 어떤 상태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권 독립이 안 된 상태여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록 전체가 올라가니까 검찰 단계에서 어쨌든 장모 최 씨에 대해서 이 불입건, 그러니까 입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건이 안 됐으면 검찰은 뭘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건됐다가 무혐의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검찰에 이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입건되지 않고 입건된 3사람만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다면 검찰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인지수사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이라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책임 면제 각서만 있었다면 그것만 갖고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끼리의 어떤 민사적인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기준이 되지만 형사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전혀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 검찰이 당시에 어떤 결정을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 지금 장모 의혹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원론적 입장을 내시는데 사실은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처지죠. 벌써 뭐 이틀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에 배우자의 언론 인터뷰가 또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의혹이나 이런 제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오늘 유죄 판결이 있고 또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어떤 아직 다른 입장을 내기에는 좀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글쎄요 이게 29일 출마 시점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이라면 이 지금 법리 해석 또 나와 있는 증거들 공범들의 인정된 범죄 혐의들을 다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어느 정도의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 이후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적 입장 말고 뭐 당연한 얘기죠. 저건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나 똑같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선 주자로서 적절한 입장을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처가 리스크와 자신의 대권 행보와는 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뭐 전제가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분명히 법조인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장모라는 분이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어떤 병원을 운영했으면 외관상 드러나서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의료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했다 그러면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이 의료법인의 운영 형태가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죄로 나왔다는 것만 갖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처가의 또 장모의 어떤 형사처벌 문제만 갖고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 자격 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앞서 저희가 단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처가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어떤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의 그 사건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사건 초기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 개인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자격 때문에 이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결국에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문제라든가 주변 측근 비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이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고 그 사건의 유형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제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히 종료된 사건이라는 점만으로 이 검증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윤석열 총장은 이와 무관하게 대권 행보를 해도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냐,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뭐 당장은 아니라도 적어도 이후에 제기되거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처가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해명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본격 이제 링 위에 오른 만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어떤 게 가장 좀 크게 다가오게 될까요? 먼저 아까 장모 3년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총장도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각하 처분을 받아서 그건 종결이 된 사안이고, 결혼을 2012년도 3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인접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책임이나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나오는 사건 중에서 이 대다수 사건이 지금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여기에 검찰총장 등에게 수사보고 하지 말아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코바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도 금감원에서 이미 두세 번 정도에 대해서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경찰도 그런 내사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시 입건해서 수사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이 문제는 지금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이게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전에 청문회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도 나중에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지금 쭉 그 관련된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일부 언론에서 장모가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니다, 반박하는 그 취지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밝힌 입장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검언유착 아니냐, 이게 그 장모 관련된 그 문제가 언론에 흘러나온 과정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고, 이 그렇죠. 사건 실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반박이나 해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금감원이 조사했던 것은 주가 조작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은 있었는데, 주가 조작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뭐 이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도이치모터스가 이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관련해서도 계속 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후원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후원이 들어가 있고, 또 신한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모 의혹과 관련돼서 등장했던 어떤 회사들이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내역에 그대로 계속 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의혹이 거의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로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사건의 실체들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한 부분은 그겁니다. 실체 관계는 본인은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에 공정한 절차는 담보돼야 된다. 전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부패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의 핵심 참고인에 대해서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인의 처가 얘기를. 그래서 이거 별건 수사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에 이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의 공정성은 담보가 돼야지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 이런 항의까지 받을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분 변호사님을 통해서도 쭉 여러 사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미 그 한두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검증이 됐던 사안들이고 거리낄 게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검증은 뭐 철저하게 받겠지만 철저하게 또 팩트에 기반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의 출정식과 많이 좀 뭐 비교를 하는 그런 언론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은 좀 차분하고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들도 뭐 이미 오랜 정치를 또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로서의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대통령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구체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꽤 세련되고 본인의 이미지를 뭐 이제 부족함과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행사였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차기 대통령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지금 굉장히 한 2년 동안에 겪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기회가 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하고 E7 회담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졌고 최근에 또 수출도 어마어마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되게 중요한 국정 과제를 두고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표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가족사 그리고 개인사와 관련된 그런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형수에게 좀 사과를 하고 털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형님도 돌아가셨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고리가 이제 끊겼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 욕설 부분은 사실은 이제 팩트로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6.25 또 행보를 하셨잖아요. 6.25 관련 단체를 또 찾아뵙고 한 걸로 봐서는 그런 국민적 시각을 좀 불식시키려는 면이 있고 또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는 이 추진력 강하고 하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이제 이벤트를 색깔을 입히신 것 같고요. 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5년 동안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좀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사회 유토피아잖아요. 이게 요순 시대에 나왔던 대동사회를 꿈꾸는.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긴장관계면서도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사실은 약간의 긴장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제시는 안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사회 문제가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또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신 것 같지만 원인 파악이 돼야 그 원인이라는 건 정책적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 정책의 결과적 원인 이게 파악이 돼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나오시는데 대략적인 말씀만 각 분야별로 다 하셨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옛날 김상돈 교수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차용해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선분배 후 성장의 개념을 잡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도 경제정책으로 펴시는 게 아닌가. 그다음 국가주도의 성장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지금 현 정부와 비슷하게 분배를 위한 성장, 그러니까 선분배 후 경제 성장 쪽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점은 이재명 지사한테 기대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조금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선분배 후 성장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분명히 공정성장이라는 그 던진 화두의 내용은 그것과는 좀 결이 달랐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면 본인이 주되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게 기본소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어제 출마 선언의 핵심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이슈는 기본소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출마 선언 이후에 구체적 이슈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도 보면 기본소득을 중요한 과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무리하고 어떤 국가 경제 전체에
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신중하게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래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공정한 성장 속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화로운 경제를 이끌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신 거고요. 과거처럼 어떤 분배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펴겠다 이런 방향성과는 분명히 결이 달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재판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일단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 의미를 잘 해석을 못 하겠어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다 책임집니다. 그 책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책임은 과연 어떤 책임인지 이게 정치적 책임을 말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 져야 되는지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결자 해지해달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대선 이후로도 넘겨지는데 어쨌든 시기를 떠나서 만약에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이 맞다 그러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당신이 한 언행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 매듭을 져달라. 그래서 현재 조국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돼 있고 여권의 분열의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스로 좀 결제 해지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게 사실은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어떤 입장과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주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때 일관되게 이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책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시죠. 근데 과연 이게 정치적 책임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이 과정을 전체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결자 해지의 문제라든가 그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했던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를 주문한 입장까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좀 전체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여야의 여권,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박빙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대통령 그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 정권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저렇게 상호 견제하지만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각자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도 당 안에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기 때문에 반쯤 걸치고 있는 입장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밖에 있는데 상호 간에 여러 주자들의 견제를 하지만 대세론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뿐이 없다라고 당내에서 대세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보다는 어쨌든 지지율로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뿐이 없다라는 아직까지 대세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는 다소 서로 간에 보완 관계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본선 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두 후보 간의 결정적인 흠을 잡는 이런 공격 형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야권 대선 지지율,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는 희망하는 이런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율이 좀 높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혹시 정권 야권 하나, 여권 하나 이런 후보가 아니고 여권 둘, 야권 둘 이런 후보가 될 수 있는 대권 구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야권이나 여권이나 다 어쨌든 후보를 열어두고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권 구도에 좀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지금 야권 지지층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어떤 정치적 목표를 해서 최대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당선이라든가 또 윤석열 또 최재형 후보 등 현 정권의 어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그 호감을 갖거나 관심을 가질 수만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권의 지지율은 다 집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제 여당 지지, 민주당 지지층들은 후보별로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입장을 유보하거나 아직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한데 이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실제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주자들이 새로운 비전과 어떤 대선 승리의 어떤 그 결과를 내올 수 있는 내용들을 밝히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겠다는 의사를 형성시킬 수 있느냐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금 이제 그 여권 지지율은 한번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지지율 추이는 적어도 민주당 경선이 그 끝나는 9월까지는 특별한 변수가 있지는 않는 한은 이 상황이 이제 지속될 거로 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곧 하게 될 민생 행보 과정도 좀 주목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20일 만에 낙마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었거든요. 공항철도에서 10,000원짜리 2개를 잘못 넣는다든가 편의점에서 에비앙을 산다든가 기자들한테 이 발언을 실수를 한다든가 이게 사실 이슈로 보면 거대 이슈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국민들이 가졌던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과정이 단기간에 겪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지지율도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 앞으로의 동향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